페라리가 재건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페라리가 길을 잃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 중에는 해밀턴을 강하게 비판한 버니 에클스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회 세계 챔피언에 대한 그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르히오 페레즈가 그의 전 팀 동료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엔진 페널티가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팀들이 브라질 그랑프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시장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르클레르나 피아스트리가 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한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이제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버니 에클스톤에 따르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페라리는 다시 지휘할 독재자가 없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독재자입니다. 매니저나 공유된 리더가 아닌 실제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말이지만 에클스톤을 알고 있다면 놀랍지 않습니다. 전 포뮬러 1 보스인 그는 인터뷰에서 마라넬로의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바세우르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페라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에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는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페라리어를 사용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데 간섭합니다. 바세우르는 너무 약하고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는 수개월 동안 많은 팬들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직접적인 비난입니다. 명확한 방향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2025년은 버릴 해가 아니었습니다. 페라리는 여전히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즌 21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이 단 하나의 폴 포지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이제 목표가 맥라렌 뒤에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클스톤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권위, 결정력, 그리고 독자적인 비전이 필요하지 모두의 말을 듣고 타협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에클스톤은 루이스 해밀턴도 공격할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같은 솔직함으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것을 할 수 없어 놀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10년간 최고 중 하나이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페라리와의 관계는 단지 금융 마케팅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의 미래에 그는 패션을 다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실제로 에클스톤은 해밀턴의 페라리 입단을 이미지 조작으로 줄이고 스포츠적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매하고 스폰서를 유치하며 글로벌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승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냉소적인 견해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의 말을 옳다고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승리는 없고 미디어 노출은 많지만 트랙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는 적습니다. 질문은 불가피합니다. 에클스톤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페라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페라리가 장토드와 몬테제몰로 시절처럼 지배하던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입니까? 진실은 언제나처럼 중간에 있습니다. 바세우르는 수년간의 혼란 후의 안정성과 질서, 더 평화로운 작업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페라리 같은 팀에서는 외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기 없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시즌이 끝나가는 동안 마라넬로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으며 규정 변경과 다시 떠오를 해밀턴과 함께하는 2026년이 진정한 시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시간이 끝났고 포뮬러 1에서 에클스톤 자신이 말했듯이 오직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입니다. 평소처럼 에클스톤은 부드럽게 다루지 않고 페라리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포뮬러 1은 에클스톤 시절부터 크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가 맞습니다. 페라리에는 특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주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페라리에 적합한 참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팀을 지휘할 때 주의를 구축하는 매니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평범한 매니저를 페라리에 넣으면 침몰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은 페라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규정이 변경되고 해밀턴의 두 번째 해가 될 것이며 그의 트랙에서의 성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현재 르클레르에 비해 64점의 열세는 순위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7회 세계 챔피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적응 기간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이를 알고 있지만 이 적응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밀턴은 더 강해 보입니다. 사실 최근 경주에서 우리는 그가 르클레르와 같은 페이스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브라질은 시즌 후반에 해밀턴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평가할 좋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해밀턴의 페라리 입단이 단지 마케팅 작업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기저의 스포츠 작업도 있습니다. 조니 허버트 역시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기 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한 사람은 헤이터도 아니고 실망한 팬도 아닌 포뮬러 1의 전 드라이버이자 수년간 FIA의 스튜어드로 일했던 조니 허버트입니다. 그는 패독을 잘 알고 이 카테고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허버트에 따르면 해밀턴의 페라리에서의 시즌은 단순히 어려운 시즌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드라마입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가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20경기에서 0회 포디움,
르클레르와의 64점 차이, 그리고 그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한 페라리 SF-25 세계 챔피언을 7번 차지한 선수가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마라넬로에 도착했지만 그 성과는 참담하다. 이것이 초기 선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페라리와의 계약이 발표되었을 때 아이디어는 명확했다. 해밀턴은 페라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불꽃이 되어야 했고, 바세우르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해밀턴에게는 승리도 폴 포지션도 없었고 메르세데스에서의 최악의 해를 그대로 닮은 시즌이다. 멕시코 시티 경기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해밀턴은 드디어 올해 최고의 예선을 기록하며 그리드에서 3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드디어 붉은 세계 포디움에 오를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다. 그러나 좋은 출발 후 트랙을 벗어나 베르스타펜과의 대결에서 이익을 취한 혐의로 10초 페널티를 받았다. 이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고 그는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다. 허버트는 이건 스포츠적인 고난이다라며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계속되는 고통이며 보기에 끔찍하다. 샤를은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루이스는 여전히 오지 않는 불꽃을 찾고 있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가혹한 판단이다. 르클레르는 같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페라리에 7개의 포디움을 안겼다. 반면 해밀턴은 항상 발짝 뒤처졌으며 어려운 세팅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략, 주말마다 다른 행동을 보이는 SF-25 사이에서 자주 헤매었다. 그럼에도 허버트는 긍정적인 신호를 인정한다. 베르스타펜과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멋지지만 여전히 그 굶주림과 투지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차량이 그에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마도 바로 이 점이 핵심일 것이다. 해밀턴은 여전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수단이 그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루이스 해밀턴일 때 패배는 2배로 무겁게 다가온다. 하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르클레르와의 직접적인 대결이다. 모나코 출신의 그는 경기에서 그를 꾸준히 이길 뿐만 아니라 페라리를 자신의 팀으로 변화시켰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개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략. 반면 해밀턴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이며 자신의 팀이 아닌 팀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챔피언이다. 허버트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첫 번째 포디움이 오지 않는 한 루이스는 항상 르클레르의 그림자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가장 젊고 빠르고 엔지니어들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드라이버의 무거운 거의 상징적인 그림자. 하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해밀턴은 예선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마라넬로 내부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 자신도 멕시코 그랑프리 이후 차량과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으며 승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페라리는 또 다른 시즌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2025년은 부활의 해가 되어야 했지만 실망스러운 성과로 끝날 위험이 있다. 바세우르가 침착함과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해밀턴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2026년이 코앞에 다가왔고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모두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가 승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에클스톤이 우려한 것처럼 단순한 이미지 작전인지 알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아무도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록의 사나이 루이스 해밀턴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페라리와 함께 4위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포뮬러 1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가슴 아픈 장면이다. 허버트가 한 가지 점에서는 맞다. 보기 끔찍한 것은 단지 챔피언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길 수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2026년에 달려있다. 해밀턴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그의 부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그의 경력의 끝을 목격할 수도 있다. 나는 2026년에 해밀턴의 부활을 믿는다. 2026년은 그의 해가 되어야 하고 이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 시대가 그의 시대가 아니었음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한다. 메르세데스에서도 러셀과의 대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르클레르와의 대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해밀턴은 다른 방식으로 공기역학적 하중을 발전시키는 차와 잘 맞았다. 그 후 2021년에 충격이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말자. 루이스 해밀턴의 세계 챔피언십이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8번째 타이틀이었다. 그래서 2026년에 그가 모두를 침묵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사실은 오늘날 존니 허버트 같은 전 드라이버들뿐만 아니라 버니 에클클스톤 같은 전 포뮬러 1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7번의 세계 챔피언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세르히오 페레즈가 현재 세계대회 경쟁에 대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사실 2025년 세계대회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맥라렌이 앞서고 노리스가 통제하며 피아스트리가 뒤쫓고 레드불이 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맥스 베르스타펜이 돌아왔다. 4경기를 남기고 4번의 세계 챔피언이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며 세계대회 리더와 36점 차이로 역전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어 보인다.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회복이 이제 워킹을 떨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페레즈가 말했듯이 맥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맥라렌이 약간 장난을 치고 있는 가운데 베르스타펜이 진정으로 승리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거운 말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당신에게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던 전 동료마저도 당신의 우월함을 인정한다면 패독 안에서의 느낌은 단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었다.
어려운 시즌 초반 실수, 밸런스 문제, 그리고 과거에 비해 덜 지배적인 레드불 사이에서 베르스타펜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며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그의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치명적인 스타일로 해냈다. 최근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중 누가 진정한 1위인지 논쟁을 벌이는 동안 맥스는 무거운 포인트, 꾸준한 포디움, 그리고 그가 최고의 기량을 보이던 시절에 가까운 속도를 모았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내부 분열된 맥라렌과 다시 강력해진 레드불 덕분에 월드 챔피언십 경쟁이 완전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워킹에서는 상황이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 노리스가 승리한 후 두 드라이버는 순위에서 단 1점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지만 위험합니다. 맥라렌은 팀 내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자유롭게 타이틀을 겨루도록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지만 그들이 서로 점수를 빼앗는 동안 베르스타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위험이 있습니다. 페레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맥스는 올해의 행동이었으며 포뮬러 1을 살아있게 한 인물입니다. 맥라렌은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의 느낌을 완벽하게 요약한 발언입니다. 맥라렌은 무적일 것 같았던 이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맥스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성과로 모든 것을 이해시킵니다. 멕시코에서는 완벽한 1회 정차 전략으로 3위를 했지만 경기 후 그의 어조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랜도에게 10점을 잃었습니다. 이기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전형적인 문구로 직접적이고 건조하며 환상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압박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스타펜이 피 냄새를 맡으면 세계대회는 리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4개의 경주와 2개의 스프린트 레이스가 남아있어 잠재적으로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압박을 관리할 줄 안다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르스타펜이 이번 시즌 가장 힘든 순간에도 결코 통제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팀을 비난하지 않았고 변명을 찾지 않았으며 단지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던 차에 적응하여 일하면서 항상 그랬듯이 그것을 타이틀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맥라렌은 반대로 내부 게임에 사로잡혔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둘 다 미래의 얼굴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균형을 만듭니다. 페레즈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맥스는 시즌을 유지시켰고 그가 당연한 세계 대회를 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4주말이 남아있습니다. 브라질, 라스베이거스, 카타르, 그리고 아부다비입니다. 다른 트랙, 다른 조건이지만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레드불은 다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2023년처럼 무적이지는 않지만 마침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력전을 펼치는 베르스타펜으로 인해 맥라렌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맥스 자신도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역사가 그의 편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이미 일어났던 일로 마지막 랩에서 세계대회를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냉철함으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스스로 덧세 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이 타이틀은 그의 경력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장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챔피언의 꾸준함, 명료함, 정신력으로 얻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결국 페레즈가 말했듯이 맥스는 이 챔피언십을 가장 자격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빙인 세계대회를 이야기할 때 페널티 문제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주 전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과 파워 유닛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들이 이번 시즌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그리드 페널티가 결국 순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들이 거의 부품 할당량을 소진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각 드라이버는 페널티를 받기 전에 제한된 수의 엔진 부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이 제한 중 하나를 초과할 때마다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10위치, 그 이후로는 5위치입니다. 그리고 15위치를 초과하면 바로 맨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문제나 사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지만 시즌 말에는 상위팀들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바로 세계대회의 3명의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노리스, 피아스트리, 그리고 베르스타펜입니다. 가장 노출된 사람은 랜도 노리스입니다. 네덜란드 잔드보르트에서 기름 라인 문제로 그의 맥라렌이 쾌해된 후 엔진 회전에서도 무언가가 기울어졌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패독의 여러 소식통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부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맥라렌이 마지막 4경기에서 새로운 부품을 장착해야 한다면 노리스는 엄청난 그리드 페널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세계대회에서 출발 시 10위치를 잃으면 타이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즌 말의 전형적인 위험입니다. 성능을 원하고 힘을 원하지만 추가된 킬로미터는 신뢰성에 대한 도박이 됩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도 편안히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사실 레드불 RB21은 맥라렌을 추격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엔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가 올 수 있습니다. 맥스는 사용할 수 있는 8개의 배기구 중 7개를 이미 사용했지만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3개에 멈춰 있습니다. 해부 사항일 수 있지만 아직 4경기가 남아있어 베르스타펜은 더 이상 파손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시즌의 이 시점에서 기술적 페널티가 수주간의 추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역설입니다. 맥라렌을 따라잡기 위해 베르스타펜과 그의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바로 그 추진력이 이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파워 유닛의 각 부품은 킬로미터, 매핑 및 온도를 기반으로 연초에 계획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고장 또는 특히 더운 주말 하나로 예정보다 일찍 부품과 엔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트랙에서 붕괴될 위험을 감수하거나 교체하고 페널티를 수용해야 합니다. 양쪽 옵션 모두 몇 점 차이로 결정된 월드컵에서 치명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페르스타펜은 노리스와 36점 차이가 납니다. 엔진 페널티가 있는 경기 하나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무대 뒤에서 조용한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누가 미리 행동할지. 일부 팀은 실제로 불리한 서킷에서 경기를 희생하여 새로운 엔진을 도입하고 다음 주말에 완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보았던 전술이며 지금 바로 브라질, 라스베이거스, 카타르 사이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불은 추월이 가능한 인터라고스에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뒤에서 출발하는 손해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반면 맥라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결국 2025 시즌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상위팀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파워 유닛에 장착된 부품에 대해 정말 확신하지 못합니다.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은 추월이나 피트 전략이 아닌 제어 장치의 인쇄된 숫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시즌과 완벽히 부합하는 결말이 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긴장되며 기술적이고 항상 규정을 넘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누가 가장 빠른지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아직 살아있는 엔진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엔진 페널티에 있어서 맥라렌은 레드불에 비해 열 관리가 최적화되고 상대보다 우수하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강점의 비밀은 윙에도 에어로다이내믹 로드 관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파워 유닛 내부의 냉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멕시코에서 해발 2200m에서 아주 잘 보았습니다. 맥라렌은 엔진 후드 구역을 닫은 상태에서 추가 계구부 없이 직선에서 항력을 잃지 않고 주행했으며 이는 페라리, 레드불 그리고 메르세데스와는 달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직선에서 안정성과 추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 자이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검토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것입니다. 모든 레이아웃이 더 효율적으로 변경되어 우리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더 닫힌 구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1.000초의 실질적인 이득이며 이는 웨이킹 팀이 그리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아스트리에 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노리스는 네덜란드에서의 리타이어 이후 한계에 도달했고 이는 피아스트리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리스는 네덜란드에서 리타이어하게 되어 엔진 부품에 더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탄소 바구니, 브레이크 내부의 공기 통로 관리 및 파워, 유닛 냉각은 맥라렌에게 유리한 요소로 이는 또한 후방 타이어의 열을 줄이고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리드에서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파일럿 시장, 특히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샤를 르클레르에 대한 랄프 슈마허와 데스모스 힐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에스턴 마틴은 톱 드라이버를 찾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는 두 명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것이 랄프 슈마허가 말한 것입니다. 로렌스 스트롤의 팀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공장, 최신 세대의 시뮬레이터, 레드불과 메르세데스 출신의 기술자들, 에드리안 유이의 합류.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2023년과 2024년에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올해도 그는 매우 잘 운전했습니다. 그는 내년에도 있을 것이지만 페르난도 알론소는 영원히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패독의 소문은 명확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7년 이후로 새로운 드라이버를 찾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맥라렌의 상황은 몬자 이후 노리스와의 내부 경쟁으로 긴장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턴 마틴을 포함한 다른 팀들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월드컵을 지배하는 것에서 심리적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고 데스모신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적 가벼움을 잃고 타이틀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팀 내에서의 신뢰가 시즌 초와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랄프 슈마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라이버가 팀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이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고 피아스트리가 월드컵을 잃게 된다면 맥라렌을 떠나 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르클레르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페라리의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르클레르와 마라넬로 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페라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모나코 출신의 드라이버는 이기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그의 매니저 니콜라스 토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 에스턴 마틴의 부름이 단순한 소문구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에스턴 마틴의 기술 프로젝트도 야심차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타이틀을 위해 다시 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해 페르난도 알론소의 유산을 이어받고 개발을 주도하며 엔지니어를 격려하고 차량을 한 개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랜스 스트롤은 팀의 일원이지만 결코 1등 드라이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은 피아스트리나 르클레르에서 찾을 수 있는 확실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페라리와 해밀턴에 반대하는 에클레스톤의 발언, 페레즈의 월드컵에 대한 발언,
엔진 교체에 대한 그리드 페널티 문제, 그리고 2027년부터 에스턴 마틴에서 피아스트리나 르클레르를 볼 가능성에 대한 맥라렌의 내부 경쟁까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이만 마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